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든데 7, 8월만 잘 참으시면 이제 9월 달부터는 편해질 겁니다. 실력도 향상되게 되고 어쨌든 7, 8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풀이 책 37페이지 할 차례죠. 37페이지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 예, 시험에 여기에서 한 최소 2문제 이상 나옵니다. 등록 절차에서 한 문제, 결격 사유는 해마다 35년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요약집은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 및 결격 사유. 자, 그러면 먼저 등록 절차를 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옛날에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채택했고 그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 옛날 허가제일 때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등록제라는 것은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하는 점이 옛날하고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제이기 때문에 등록을 하려면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들한테 세무사, 법무사 이런 거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는데 지금 세무사법에서도 이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세무사 등록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변호사도 안 됩니다. 이제 2017년 이후인가부터 그 헌법에 합치된다고 며칠 전에 결정이 나왔죠. 어쨌든 우리 시험에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격을 취득한 후 등록을 하려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다가 또는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임원은 교육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교육받아야 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받아야 됩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므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니까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지만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데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이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하고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는데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되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도 안 하고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면 3월 초과 무도한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가 들여받을 수 있고 만약 6개월이 넘도록 개업을 안 하면 업무를 안 하면 6월 초과 무도한 휴업한 것으로 보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은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7일 이내 교부라고 하면 X입니다. 자, 이게 개업 절차입니다. 37페이지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등록 기준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 중요하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이게 두 장에 들어가는 건 다 중요하죠. 암기 프린트 3번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입니다. 이런 것만 정확하게 해도 충분히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37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맨 밑에 옳은 것은 했는데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X죠. 사전교육, 교육제도는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가운데 3개 교육 있죠. 53번에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요건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교육, 우리 회사 다니다가 연수원에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 이런 말 하죠. 연마하고 더욱더 연마하고 수련하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사전교육, 처음에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1번 연수교육 X,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2번 가설건축물 안 된다고 했죠.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이어야 합니다. 암기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5번 맨 밑에 가설건축물 제외, 사용권 확보, 면적 제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암기 프린트 3번 맨 밑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면적 제한 없다고 했잖아요. 면적은 크든 작든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이 X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잖아요. 이중소속이라고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이 아니라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역농협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기출 문제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 특수법인이 등록하는지 등록하지 않는지 우리 그 요약집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약집 9페이지 서브노트 요약집 9페이지 펴보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밑줄도 안 치놨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위 특수법인이라는 것인데 4개가 있는데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오기는 했지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9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보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한다고 동그라미 해놓고 나머지는 X 다 등록 안 한다고 돼 있죠. 이 등록을 안 한다는 말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특별법에 있다고 농업협동조합법에. 그래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구체적 내용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자,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 안 한다고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만 특례가 없습니다.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해야 되죠. 나머지는 등록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답은 2번입니다. 상대적으로 5번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예, 신청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만약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 차리려면 분당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성남시장이 아니고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하는 게 아니라 비자치구라도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신고관청이고 지적법상 소관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면 분당구청장이 등록관청이다. 성남시장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예, 암기 프린터 3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대표자는 공중사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중사라는 말이 공인중개사 줄임말입니다. 길게 해버리면 이게 표 안에 안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말을 줄인 거예요. 공중사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외입니다. 제외, 포함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이게 암기 프린트 3번 나올 확률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틀렸네요.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다만 암기 프린터 3번 맨 위에 까만 별표에 보면은 단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만두고 해야 된다 했죠? 하려면 맞고요. 5번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여기 있네. 7일 이내에 통지인데 서면 통지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등기 우편이 아니고 그냥 우편으로 오던데 요즘은 아마 등기 우편으로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서면으로 통지입니다. 7일 이내에. 7일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나요? 39번에 1번에 있죠? 39번에 숫자 7일이 16개가 있는데 1번에 있습니다. 1번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이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7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3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상중하 있다면 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난이도 하. 쉽다는 것은 뭐예요? 해마다 출제됐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다는 이야기죠. 어렵다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가 중요합니다. 39페이지 6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예,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 X입니다. 암기 프린터 3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법 제14조 업무만 이렇게 돼 있죠. 법 제14조 업무가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6개 할 수 있습니다. 24번에 보면은 6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1번에 상가 주택 임대 관리, 2번 부동산의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그게 4번에 있잖아요. 상가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기억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맞죠?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디귿에 보면은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암기 프린터 2번에 동그라미 3번, 암기 프린터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게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자기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해야 됩니다. D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반드시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을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2번에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가로 안에 보니까 뭐예요? 전자적 확인 X 이렇게 적어놨죠? 이거는 뭐냐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거는 난이도 상이네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이라는 말은. 근데 우리는 연습이기 때문에 풀어보겠습니다. 1번. 기억.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종별 변경. 이건 시험에 진짜 잘 안 나옵니다. 종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별. 난이도 상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종별이 세 가지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줄여서 그냥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별을 바꾸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등록을 해야 된다. 다만 부칙 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실무교육은 수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실무교육은 처음 개업하는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신규 등록을 한다고 하지만 원칙으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지만 다 중개업을 이때까지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만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별을 변경할 때는 이건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요. 이미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폐업을 한 것도 아니고 폐업해도 1년 안에 개업하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되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은 부칙개공에서 바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되는 거니까 1년 쉬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 따로 안 받아도 된다. 유권 해석이라고요. 니은은 그래서 맞습니다. 다시 교육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만둔 게 아니라 바로 종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만뒀다 하더라도 1년 안 됐으면 다시 교육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해석, 유권 해석이라고 이 니은은 디귿 종전 제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부칙공 등록증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지. 등록증 2개 가지고 있으면 둘 다 걸어놓고 사무소 2개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리얼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서 밑줄 치십시오. 밖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아닙니다. 안에서 같은 등록관청 안에서는 재교부 신청이고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신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미음은 틀렸습니다.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 신청을 새로 하려면 원칙 새로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개 미음만 틀렸는데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난이도 하가 가장 중요하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과 같이 이게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일단 답으로 안 하면 됩니다. 이 아주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번은 일단 맞습니다. 2번은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즉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등록관청은 구가 있으면 구가 없을 때는 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 시도의사가 재교부한다고 했는데 등록증 때문에 X죠. 불인자가 거두리라. 처음에 준 사람이 재교부도 한다고요.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줬으니까 시도의사가 재교부하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했으니까 등록관청이 재교부하죠. 3번에 등록증 때문에 틀렸습니다. 불인자가 거두리라.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예,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4번. 지자체 조례라고 하면 시군구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증 재교부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인데 요거는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 조례가 되겠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시험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이런 식으로 하면 X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44페이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5개가 있는데 1번 등록증 교부 해놓고 가로 안에 재교부 X라고 돼 있죠.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사무소 이전 신고, 4번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사항, 5번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사항, 6번 업무정지, 등록 취소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X, 이 말은 통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되냐면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 정지됐는지는 등록관청이 알 수가 없어요. 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하잖아요.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했다고 등록관청에 통보해 준다는 규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통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통보되지 않는다. 등록증 재교부 통보되지 않는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가 아니고 그냥 표시 광고하는 경우 기재해야 되는 사항으로 모두 고르면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몇 번에 있습니까? 다음 표시 광고 43번에 있네요. 43번에 맨 밑에 43번에 맨 밑에 보면은 있습니다. 성명, 소연 등 5가지를 광고할 때 표시해야 된다.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오늘 거기 개정된 거 프린트 2020년 개정된 거 내드렸죠? 거기 맨 앞에 1번에 보면 있잖아요. 등록번호 밑줄 지났죠? 이게 작년 8월 2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오늘 작년에 개정된 걸 내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작년에 개정됐는데 이게 작년에 시험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20개 중에서 1개밖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요. 올해 개정된 거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을 보니까 올해 개정된 것보다 오히려 작년에 개정되는 게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개정된 거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거기에 성명, 소연 등 등록번호가 작년 8월 21일부로 신설됐다. 보통 광고할 때 보면은 전 현업에 있을 때 충격을 받았는데요. 상가 셔터 내려놓고 보면 임대문의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어서 저는 순진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건물주 임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화해보면 임대인입니까 물어보면 99%가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다섯 개를 표시해야 되고요. 성명, 소연 등. 만약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25번에 맨 밑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이 다섯 개 외에 또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 다섯 개를 추가해야 된다. 소면, 종가형. 이거는 여기 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고 이거 소재지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종류, 뭐 아파트인지 이런 거 종류,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가격,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이것도 인터넷 광고할 때는 표시를 해야 되고요. 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이 10가지를 표시해야 되죠. 10가지 외에 8가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총사방 8가지가 총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총사방, 계계, 입주간,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해야 됩니다. 총사방, 계계, 입주간,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죠. 자, 이게 16번에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잖아요. 디귿,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을 적으라는 말도 없고 적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 해서 적어도 법률 위반은 아니라는 게 유권 해석이고요. 다만 중개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되죠. 광고할 때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광고할 때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적으면 된다는 말도 없어요. 명시적으로. 그러면 해석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은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명시적 규정이.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6번의 답이 4번입니다. 4번. 디귿,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적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표시광고 옳은 것은 했는데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된다고 했죠. 1번.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중개사고 일어나는 거의 70% 이상이 보조원이 사고 치는 거래요. 통계가. 보조원은 자격증을 안 땄기 때문에 무서운 걸 모르죠.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은 반비례합니다.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터넷에 작년에 합격했다는 분이 저한테 질문 올렸더라고요. 뭐 지금 10억짜리인데 8억 정도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가, 이게 세입자가 보증금 2천만 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거 중개해도 될까요? 묻던데 그거 다 고민하면 중개 못하죠. 그냥 건저당 채권 최고금액 8억 5천 8억 돼 있다, 그것만 확인설명서에 적어주고 그냥 자기가 위험해서 안 하겠다 이런 말 하지 않는 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 미래에 뭐 위험해서 이게 손해볼까 그런 까지 다 걱정하면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그렇게 안전한 거 잘 없다고요. 100% 안전한 거는. 그 위험 감수하고 해야지. 의뢰인이 위험해서 나 안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한은 그냥 해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이것저것 다 생각해버리면 돈을 못 번다고요. 그렇다고 뭐 완전 무식하게 그냥 돈만 벌어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출 얼마 있다 그 말만 해주고. 약간 위험하긴 하죠. 10억짜리 한번 유찰돼 버리면 20% 떨어져 버리면 8억이잖아요. 그러면 건저당 8억 설정됐으면 실제 대출은 8억 아니겠죠. 한 뭐 7억 120% 130% 정도 설정하잖아요. 채권 제고 금액은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해서. 물론 경매 넘어가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보증금 떼일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다 걱정해버리면 뭐 경매 넘어갈 거 최악의 순간만 생각하면 남 중개 못 해준다고요. 공부 못하면 그런 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개해주겠죠.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다 알아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중개하기가. 알고 그걸 똑 속이는 것 같고 이러니까 쉽지가 않죠. 자, 2번입니다.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중개상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는데요. 28번 7개가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무등록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 제가 포상금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죠.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비교해서 한 페이지 드렸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한 페이지 있는 건 또 요약집에도 있습니다. 요약집에도 있고 30 이거 보셔도 되고요. 한 문제 나오니까 요약집 135, 136 요거 꼭 비교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포상금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거짓 광고가 아니라 허위 매물 올린 게 아니라 포상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컨설팅 업자가 매물 있다고 광고 올리는 거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거의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하는 거잖아요.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했다는 것은 결국 무등록 중개업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요 4개가 신설됐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8번에는 맨 뒤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3가지라고 돼 있죠. 이게 시공시입니다. 시공시가 뭐냐면 개업 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하는 것입니다.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왕따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 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7억으로 올려라. 옆에 아파트 7억인데 왜 우리는 4억으로 돼 있냐.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이중개업소 망하게 만들겠다. 이제 안 넣어놓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7개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자, 그래서 3번 사실과 다르게 부당한 표시 광고하는 건 500만 원 이하가 매물, 미끼 매물 올리면. 4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 이거 5개 명시하고 추가로 5개 더 해야 됩니다. 10개 해야 됩니다. 건축물인 경우는 또 8개를 추가로 더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18가지를 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6개월마다가 아니라 분기별로입니다. 분기별로. 그 오늘 내드린 거 프린터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작년에 개정됐지만 왜 작년에 개정된 걸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5번에 보니까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5번에 동그라미 1번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기별로라고 돼 있죠. 분기별로.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분기별입니다. 6개월에 한 번 X죠. 분기별로 하는 거는 3개월이 1분기라고요. 3개월마다 한다고요. 6개월마다 X가 되겠습니다. 30일에 작년에 출제됐잖아요. 제가 지금 이 개정된 게 작년에 출제됐다고 한 문제 출제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한 문제. 나머지는 출제 안 됐으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이게 20개 작년에 개정된 거. 올해 개정된 거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시험에 임박해서 최종적으로 개정된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왜냐하면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또 많이 있어요. 19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46페이지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사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은 몇 개인가? 인터넷 소면 종가형. 여기 있네. 소면 종가형.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이거 5개 다죠?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5개 다 해야 되네요.
소면 종가형, 테스의 형이 아니라 종갓집 형님, 종가형, 소면 종가형, 소면이 국수를 소면이라고 다들 소면 종가형, 종갓집 형님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단순히 이거 이해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걸 그냥 암기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이런 거는 연세 드신 분은 나는 암기는 절대 못하겠다 이해는 되는데 핑계입니다. 이순재 씨 80 넘어도 지금 대본 다 암기해가지고 드라마 찍고 있어요. 왜 어떻게 암기하냐 물어보니까 눈만 뜨면 한데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대본 보고 있고 밤 잘 때까지 계속 보면 암기가 된대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나이 먹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핑계입니다. 지금부터는 나이 먹어도 계속 하면 됩니다. 좀 나이 먹으니까 저도 기억력은 감퇴되더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이걸 거의 다 암기는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의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10번 이상 반복한다고 주야로 계속하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하다 보니까 눈만 뜨면 하니까 암기가 돼요 사실. 여러분들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23번의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오늘 내드린 그 프린트 5번 2020년 개정된 거 5번에 작년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도 내드렸습니다. 모니터링 절차 하나 하고 부동산 거래 그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절차 운영 절차 프린트 한 페이지에 2개 내드린 거 있죠?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기본 모니터링이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다. 맞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겁니다. 2번 수시 모니터링이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 맞습니다. 3번 모니터링 기관이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맞고요. 4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30일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몇 번에 있어요? 35번에 12번. 35번에 12번 밑줄 치놓으세요. 암기 프린터. 15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30일. 15일은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에요. 15일은 암기 프린터 49번에 동그라미 8번 밑줄 치놓으세요. 밑줄 돼 있나요? 49번에 8번 밑줄 치놨어요? 안 돼 있으면 밑줄 치세요. 깨끗하면. 49번에 8번이 아니고 8번 맞죠?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죠.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 10일은 어디냐면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절차를 한번 그 프린트 내드린 거 찾아보세요. 어디 나가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모니터링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수탁기관. 모니터링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수탁기관 받을 숫자죠.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거. 그 오늘 프린터 내드린 거 2020년도에 개정된 거 수탁기관이 어디 있냐면은 4번에 저는 수탁기관이라고 안 해놓고 위탁기관이라고 적어놨죠. 위탁기관, 수탁기관 이거는 정반대말인데 같은 뜻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받을 숫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탁기관이고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기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수탁 업무, 위탁 업무는 그래서 정반대말인데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다고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그 보면은 4번에 오늘 내드린 거 2020년 개정된 거 오늘 내드린 거 보니까 수탁기관이 누가 있어요? 위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1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번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3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가 다른 출판사 전국 모의고사 내면서 다음 중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이 될 수 없는 자는 해가지고 제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런 거 적어놔 봤어요. 이 4개니까 하나 더 다른 거 하나 넣어버리면 되죠. 문제. 자, 이 모니터링 수탁기관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계획서.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누구한테 제출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아마 프린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있죠? 제출하는데 기본 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수시로, 필요할 때 일단 계획서, 모니터링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려면.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면은 이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모니터링 업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감시, 감독, 관찰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감시의 의미가 있겠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수행해가지고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고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프린터 이거 받은 기억나죠? 이 그림.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부터 업무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요.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합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한다고요. 이 결과 보고서를 다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한테 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합니다. 그럼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10일 이내 조치 및 조사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3가지입니다.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중개업을 안 하려면 간판 떼야 되겠죠. 그럼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사무소 이전. 사무소를 이전했다는 거는 이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거죠. 다른 데 사무소 새로 차렸으면. 그러니까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업을 했으면 시험에 폐업을 할 때는 폐업 신고서에 폐업 기간을 적어야 된다. 기출문제 나왔어요. 폐업 기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휴업은 휴업 기간 적는데 폐업은 3년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하겠습니다. 이런 거 저도 폐업을 했는데 지금 언제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업 기간은 안 적는다고요. 다시는 안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간판 떼야 된다고요.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그 자리에서 등록 못하죠.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업무 못하잖아요. 3년 동안 간판 달아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간판 철거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휴업 신고, 업무 정지 처분은 간판 철거 안 해요.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6개월이잖아요. 최대 6개월 동안 업무 안 한다고 간판 뗐다 달았다가 하면 1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래서 휴업, 업무 정지는 그 니은에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한다고요. 업무 정지도 간판 철거 안 합니다. 당연히 자격 정지 이런 거 간판 철거 안 하겠죠. 간판 철거하는 게 3개입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47페이지 26번. 자, 여기까지 하고 48페이지 결격 사유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좀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할 시간 없어요. 오늘 20개니까 20분까지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문제도 받으셨죠? 문제도 풀고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만 가고 나머지는 좀 쉬는 시간에 하십시오. 그럼 따로 집에 가서 안 해도 된다고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